네, 안녕하세요. 언론아싸 벌써 34회입니다. 왜 웃으세요, 본부장님? 제가 막 사회자의 척하는 게 싫어서 그러죠. 네, 윤혜가 오기 전 사전 토크입니다. 네, 오늘 지부장님 아주 힘을 잔뜩 주고 오셨어요. 오늘 왜 그러시죠? 그래요? 네. 저는 그냥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TBS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썸네일과 제목은 송지현 지부장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네, 오늘 썸네일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좀 전에 자랑스러워하셨는데 평소보다 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평소엔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매일 이렇게 공영방송 컴티분들하고 저희가 만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매일 국회를 또 가고 있죠. 네, 국회 다녀오시는 이유가? 국회 매일 가시는 이유가?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송 3법 제2법 해라, 그냥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걸 좀 핵심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특별법. 네. 그래서 이제 MBC가 이제 8월에 방문진 이사진 교체하고 KBS도 8월 말에 이사진 교체해서 그 전에 방송사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야 7당이 모여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공대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 출범식이 있어갖고 거기 다녀왔습니다. 야당에서 이번에 언론 장악에 적극 저지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뜻을 표출을 했는데 현장에서도 막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죠. 의원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근데 기자들도 취재진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정말 뜨겁다라는 거를 참석했던 저희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 뜨거운 기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도는 많이 안 나왔어요. 저희가 모니터링했는데 네, 보도는 맞죠. 현장 중계는 많았는데 보도는 별로 안 났더라고요. 네, 주류 언론에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는 데서 보도가 많이 안 나오고 단신 처리한 데도 많아서 그걸 왜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는 안 나올까요? 네. 아예 취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일단 취재 현장에 와야 되니까. MBC는 아주 주요하게 잘 다뤘습니다. MBC는 톱뉴스로 나가죠. 어제 맞아요. MBC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MBC 지금 TBS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네. MBC는 뭐 KBS 때문에도 고초를 겪고 뭐 그러니까 고초를 다 MBC가 겪고 KBS 있는 비판하는 보도를 해서 막 소송도 소송도 당하고, 걸리고 방심위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MBC가 TBS 관련해서 보도를 한 걸로도 국민의힘에서 뭐라 하고 돈줄 끊었다. 돈줄 끊어서 패국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돈줄을 끊었으니까 끊었다고 얘기하고 패국 위기면 위기라고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또 트집 잡고 어쨌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어제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또 약간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잠깐 나왔다 들어. 미디어 특위라는 데서 성명서를 내갖고 공영방송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국회에서 야당 행사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징계해라. 이렇게 성명서를 오늘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자님이 전화 갖고 물어보길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그걸 또 취재하는 기자가 있어요? 성명서를 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반박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반론 보도 차원에서 미디어 기자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노동조합의 기본적으로 정당한 활동이죠.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을 설득하고, 저희가 야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도 계속 면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지 않아요, 언론 노조를. 그래놓고 그것에 동의하는 야당 정치인들과 출범식 기자회견하고 그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그 자리를 갖고 무슨 또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징계를 하라 뭐 마라 이러고 있으니까 전 그게 오히려 사실 공영방송에 너무 뻔뻔한 게, 그러면은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국민의힘하고 무슨 포럼하고 행사 참석하고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건 괜찮고. 네. 이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말이 있으면 그럼 공영방송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그럼 자기들의 대안은 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국 시간을 끌어서 지금 여야 6대 3으로 해서 자기들이 6인 이사회 구조에서 사장을 바꾸려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법이 사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가장
해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유지하고 싶으면서 새로 법이 개정되려고 하니까 거기다 또 무슨 정치운동이니 이걸 씌운다는 것 자체가 좀 진짜 너무 뻔뻔하다. 네, 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사실 미디어 탄압위원회가 아닐까 싶을 탄압위원회죠. 정도로 22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방송사법 개정안을 민주당 이은기 의원이 냈거든요. 근데 그날 당장 성명 내더라고요. 총력 저지하겠다. 그러니까 저지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정부 여당이 그럼 공영방송법 어떻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2년째 되도록 그걸 안 내놓고 있으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막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저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않고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라는 것은 우리 뭐 사회에서 누구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치 활동을 계속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의 뜻과 다르면은 이것은 정파적이니까는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모였던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송 3법을 재입법해달라는 요구였었고 그 자리에서도 이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분명히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도 이 논의에 동참해라라는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더 씌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발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22대 국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방송 3법 개정안이 되든 또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법안을 내든 이게 공론회장으로 논의를 한다 이러면은 야 7당 공대가 필요 없죠.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논의가 네. 되면 논의가 안 되니까 야당이 공대위를 구성을 해서 맞습니다. 여당도 참여해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국회 개헌하자마자 저지를 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여당인지 집권 여당이잖아요. 왜 집권 여당이 맨날 저지하고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MBC는 지금 계속 방심위에서 MBC 보도가 계속 심의 대상에 네. 오르고 있어요. 어저께도 네. 네. 이제 선거방송 심의가 끝났잖아요. 그 악명 높은 선방심의가 끝나니까 이제 그 방심위와 선방심의의 패턴이 어쨌든 일보를 보도하고 그 일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럼 지적한 걸 보도해. 그럼 또 이거 지적한 것에 이제 MBC 어떤 비판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을 넣으면 그게 또 불공정하다고 또 징계를 해요. 그럼 그 징계를 보도하고 또 말을 덧붙이고 또 징계. 거의 그냥 무한 루프식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선방심의가 끝나니까 선방심의에서 징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도하면서 비판을 했더니 그거 이제 방심위로 가져와 갖고 거기서 또 징계를 하겠다고 어제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조용히 하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네. 진짜 하지 마. 입 닫고 그냥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이러지 않는 한 계속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나마 좀 황당한 게 아닌데 사실 방심위에서 어제는 이제 법정 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 근래 MBC 경징계. 그건 경징계라고 표현하던데 고마우셨어요? 행정지도 기뻐해야 되나? 고마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벌점에 반영 안 되는. 네, 벌점이 안 되는 권고하고 이제 다음 자기들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방심위로 넘기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계속 뭐 국정조사 하겠다, 뭐 청문회 그쵸. 하겠다 이런 책임 얘기들 묻겠다. 나오니까 약간 지금 한 거의 최근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약간 고개 숙이는 좀 톤 다운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방심위가 저희가 선방심위 다뤘잖아요. 얼마나 무도하고 무지하고 근거 없이 그렇게 표적심의 정치심의 했는지 그걸 비판 보도 안 하는 언론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비판 보도 했다고 그거를 또 다시 행정지도 의결하는 이런 우스운 모습입니다. KBS는 지금 수신료 문제로 뜨거워요. 네. 지난해 초에 정부에서 추진한 수신료 분리 징수가 분리 고지가 뭐 계속 여차저차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임 집행부에서 이것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를 위축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근데 네. 그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 날 5월 30일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수신료 분리 고지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네,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대 3이었나요? 네, 6대 3이었고 저희들은 조금
분노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이 누구나 알듯이 정권이 수신료를 건드린 거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일환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조연을 자처했다라고 보고 특히 이것이 수신료 분리 구조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사측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좀 기술적으로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한다고 해서 뭐 재정적인 독립은 중요하다고 또 해놓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분리징수 한다고 해서 얼마나 어떻게 피해가 갈지 뭐 다른 대안이 약간 있다는 식으로 좀 피해 가신 것 같은 좀 느낌. 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헌법재판소도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가 중요하고 방송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이 재원 독립이 수신료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광고나 협찬 등이 있으니 뭐 그렇게 타격이 있냐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철학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수신료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내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타격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논리대로라면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정부가 해도 된다는 그 그런 걸로 상위법에 이어지나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얘기를 한 게 재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행정부의 입법 재량을 일탈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입법 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다투어 봐야 된다고 저희가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는 환영해요? 현재 저기 결정은? 즉각 환영했어. 수용한다고. 환영까지는 아니고 환영은 아니지만 겸허히 즉각돼요. 받아들이며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신료 분리 고지에 그것도 얼마나 빠르게 매진하겠다.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요? 네, 즉각. 오늘 또 그 웃겼던 게 그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취임 직전에 전임 집행부가 공개 변론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공개 변론을 열어서 이게 얼마만큼 타격이 있고 현장에서 얼마만큼 혼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박민 집행부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늘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한 게 헌재에서 그 자료 보충 요청이 와서 무려 13쪽이나 되는 자료를 냈대요. 13쪽이나 되는 자료를 내서 대단하네요. 앞에 뭐 할 이름 만큼 쓰고 다 뭐 했다. 이러면은 뭐 10장 좀 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네. 표로만 발라도 이게 13쪽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요 일반 민형사 사건하고 달라서요 정말 준비를 법리적 준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신문법을 만들었을 때 보수 언론, 조선일보 등이 헌재에다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때 엄청 치열하게 심리가 벌어졌는데 이제 제가 그때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정말 그 양쪽에 변호인단도 엄청났고요. 뭐 여론전도 엄청났고 그 주장의 근거들이 정말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그렇게 치열했거든요. 근데 이번 수신료 문제는 지금 KBS뿐만이 아니에요. EBS도 해당되죠. 네, 해당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사측인 경영진은 나몰라라 하고 노조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 심리에 자료도 제대로 안 내고 제대로 안 냈죠. 그래서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헌재가 아니 이렇게 공영방송 경영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빨리 그냥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소문이 돌았다는 네. 거 아니에요. 법조계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타격이 실제로 오는지 어떻게 이게 어떠셨어요? 지금 문제가- 수신료가 48%란 말이에요. 네. KBS 수입에. 재원의 48%인데 이게 정부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교묘하게 호도를 한 게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을 하면 말 그대로 납부하는 거를 따로 하는 것이지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KBS를 안 보면은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죠. 네, 호도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34만 가구가 이때까지 분리납부를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납부율이 5%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분리납부를 신청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분리납부를 신청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측이 얼마나 헌재에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까 조연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언론 탄압의 공범이 됐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헌법소원에 대해서 매우 그러니까 법리에 충실하지 않은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한다는 건 계속 비판받아 왔잖아요. 저는 이번 수신료도 정치적 판결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공영방송이 어떤 구조이고 사실 이 재원으로 얼마나 큰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보장 못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행령 바꿨는데 지금 법은 방송법은 4개 돼 있어요. 수신료. 맞습니다. 근데 정부하고 헌재가 위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예. 법은 수신료 의무를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시행령에서 징수 방법만 바꿨어요. 그러면서 안내도 문제 없다. 이게 어떻게 정부와 헌재가 이런 판결을 합니까? 이거는 나라의 근간과 법치를 흔드는 판결이죠. 저는 언론 탄압에 이제 공범으로 헌재가 올랐다. 국민의 심판 받아야 된다. 이번에 헌재가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용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수한 시행령 정치가 현재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법성을 헌재가 부여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인 3인의 소수 의견에서는 이번에 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크게 지대한 네. 영향을 받을 거고 공공성이 약화될 거고 우려들을 조목조목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가 6명이 합헌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막힌 판결이 나왔는데 헌재는 언론 탄압이 이제 공범이 됐습니다. 네. YTN 네. 요즘에 김건희 여사 계속 사라지고 있죠? 뭐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터진 건 아닌데 가장 네. 대표적인 사건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한 멘트를 했는데 뭐 멘트를 하면서 다양한 현 수사 상황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기자는 이제 사회부장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기사의 핵심을 바꿔버렸죠. 둔갑시켰죠. 이제 그게 가장 총장 대표적인 멘트 게인데 그거 같고요. 3차장 네. 멘트였었어요. 근데 이게 그럴 때 그러니까 YTN 경영진은 김백 사장은 아무래도 그 김건희 여사에게 누가 되는 기사를 내보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보도국에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때 막아주는 게 보도국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를 YTN은 갖고 있어요. 네. MBC도 갖고 있고 네. KBS도 갖고 가지고 있고 있죠. 대다수의 언론이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를 갖고 있죠. 네.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김백 사장은 보도국장을 그냥 임명해 버렸어요. 보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래서 단체 협약으로 맺어진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 파기를 했다라고 해서 보도국장 임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가처분을 냈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것 같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게 다수 언론사들은 공정방송 제도를 단체 협약이라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협을 대놓고 이렇게 파기해버린 거를 법원이 인정해주면 앞으로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정방송 제도를 만들고 싸워야 되나요? 이 진짜 법원의 보수적 판결, 정치적 판결이 너무 문제예요. 저희가 좀 이번에 전에 잘 나올 거예요. 이번에 잘 나올까요? 좀 잘 나와야 전에 돼요. 헌재도 저희가 네. 제가 아주 맹공격했죠. 잘 나오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이제 혹시 MBC가 또 이렇게 또 위협받고 할 때 MBC도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키는 중요한 그렇죠. 무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YTN 판결이 결국은 언론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겁니다. 네, KBS도 그 임명동의제 그냥 박민희 무시하고 했죠. 근데 밀어붙여서 저희는 이제 YTN하고는 약간 다르게 임명 동의를 무시할 것 같아가지고 네.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단협을 지키라고 하는 단협 이행 가처분을 넣었는데 그게 이제 그 KBS 본부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당사자 능력 문제 때문에 일단 각하가 돼서 저희도 그거는 지금 한 고심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도국장 또 신문사의 편집국장 임명동의제가 중요한 게 지금 KBS 박민 사장 오고 나서 낙하산이 KBS 장악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저께 KBS 9시 뉴스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우리 산유국 될 수도 있다. 영일만 앞바다에 20%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발표하자마자 KBS가 그날 10곡지 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산유국의 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10꼭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14초. 14초. 10꼭지에는 네. 검증 보도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네. 저 정상적인가? 네, 여러분께 네. 묻고 싶다. 오늘 TBS 주제인데 주파수 아시는 분? TBS 주파수. 95.1. 오! 와! 국정조사, 언론자유, 보장하라! 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 3법, 제1법하라!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탄압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압박해 주시고 방송 3법을 거부하는 언론 탄압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서운 비판을 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으로 공영방송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쪽. 제가 이쪽에?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진행을 맡은 우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하던 박수를 치시려니 어색하시죠?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현 의원님, 가방이 민주당 당사 되신 걸 축하드리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이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 MC님 특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입니다, 같이. 네.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 네. 느낌은 옆집 언니 같아요. 이분이 정말 이 친화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당선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방위에서 18차례 공개 회의록에 9차례나 등장하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또 수사나 조사받고 있고, 국민의힘에게 2차례 고발당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화려한 분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예. 왜 이렇게 핵인싸예요? 왜 이렇게 주목받아요? 그러게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네. 그렇게 괴롭히고 제 이름이 지난번 선방심에서 150번 이름을 김준일은 인간 자체가 편향됐다. 최철호 의원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지금 수사나 조사 아직도 받고 계세요? 관련해서 2주 전에 경찰에서 6시간 동안 조사받았고요. 무슨 조사를 받는 거예요? 2건 고발이 국민의힘이 저를 2건을 고발을 했어요. 네. 하나는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한 건이 왔고요.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의석수 예측을 했는데 국힘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사평론가를 다 고발해라. 의석수 예측을 한 뭐 이런 상황인데 왜 그래? 왜 저만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거에 관련돼서 6시간이나 조사 받았다는 거죠? 근데 원래 한 3시간 걸려요. 뭐 이게 진술하면은 그러니까 2건이니까 이제 6시간인데 2건에 6시간. 예, 2건이니까 6시간인데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목요일 날 한 4시간 받다가 못 받아 가지고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2시간 더 받고 뭐 그랬습니다. 아주 예. 그래도 어쨌든 피곤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괴롭히려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정도 갖고. 의원님이 워낙 뭐 당연만에 하시니까. 저는 재판 2번 받았으니까요. 2012년도 비례대표 되고 네. 국정원 여직원 감금했다고 아. 재판받고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했다고 예. 2번 다 무죄 났습니다. 근데 6시간이면 좀 약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두 분도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두 분. 저는 네. 곧 폐국을 앞두고 있는 방송사의 직원 송지연 지부장입니다. 그렇게 해맑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네. 지금 좀 맛이 갔어요. 네, TBS 송지연 지부장님 그리고 네, 저는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셔놓고 메인 주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얘기를 아주 진하게 해볼 생각인데요. TBS의 폐국과 뉴스 공장의 상관관계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매우 정파적입니다.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을 해서 월급을 줄 돈도 안 주고 232억만큼을 알아서 벌라고 예산안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제작비가 없는데 광고 협찬 수익을 어떻게 벌어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 진행합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12월 30일 마지막 밥상을 차립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TBS 내부 구성원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라고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 갈 수 있도록 일단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건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지는 거지 뭐 하면서 빨리 빠져나가시면 내부에 사실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데 못 살려내거든요. 그 안에 있었던 애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애정이 어디선가 다시 모이고 만나고 맺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오래 같이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언론아싸에서 TBS만을 작정해서 이 주제만을 다룬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고 TB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6월 1일자로 딱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TBS 상황 어떻습니까? 네, TBS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었던 TBS 지원 조례안이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네. 지난 6월 1일부로 없어졌어요. 네. 돈줄이 끊긴 건데요. 이제 서울시 출연기간 해제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에게 남은 출연금은 지금 20억 정도예요. 올해 93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까지였는데 저희가 좀 아껴 쓰고 그래서 20억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네. 매월 10억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정상적이면 딱 2달 버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 달을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난해 3월부터 제작비는 없었고 수당도 없었습니다. 네, 외부 진행자와 출연자도 없었고 네. 작가도 없이 근 1년을 넘게 아나운서들의 멘트와 음악 사연만으로 네, 버텼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해결도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은 청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과정에서 주파수가 반납되고 아마 인적, 물적 청산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방송 노동자의 대량 실직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95.1MHz와 101.3MHz 그 두 개가 정파될 가능성도 머지않았죠. 두 개인가요, 주파수가? 네. 아, 그렇군요. 지상파 라디오는 두 개입니다. 아, 우리 KBS도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영상 보기 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영상을 네. 보고 나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바로 숙연해지는 분위기죠. 네. 저희도 또 뭐 그 남의 같지 않은 게 우리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한번 찍어보는 즉 TBS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금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KBS 같은 경우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신료 문제를 정부가 흔들어서 그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듯이 정부가 KBS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흔들었고 그 결과 이사진 교체하고 KBS 사장 내쫓아서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은 이런 상황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 방송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바꾸고 없애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TBS 사례를 예를 들면서 야 TBS 봐라 뭐 좀 있으면 얘기 나오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얘기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뭐 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안에서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그럴 것 같고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는 TBS 살리러 가방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TBS 네. 어떻게 심폐소생이 가능합니까? 2019년도 12월 16일 날 그러니까 TBS를 시민 참여형 지상파 라디오로 이제 재허가를 한 거죠. 재허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편성 채널로서 이제 그 승격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만약 이 예산이 불안정해지면 상업 광고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네. 사실 좀 설마 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이제 그 상정이 되고 통과되는 그 중간에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5월 30일에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그건 기각이 되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인 저쪽이 이제 2명, 제가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러다가 8월 달까지는 이제 KBS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가 이제 시행령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것이 이제 집행 정지가 되는 바람에 다시 복귀해서 MBC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이제 YTN이 민영화되고.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용산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그 공을 인정받아서 또 더 좋은 그런 혜택이 갈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말씀 앞에 이제 송지연 지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은 되게 어렵긴 한데, 공론화를 하고 이제 국정조사도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고 국정감사 가는 시간까지만 좀 버텨주면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아이들 밥그릇 뺏어서 탄핵을 사실상 이제 서울시장 임기를 못 채우게 되고 다시 몇 년 뒤에 와서 지금 방송을 폐지시키는 유일한 시장이 되는 건데, 무상급식. 무상급식 네. 때 오세훈 시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방송국을 뺏는 이런 또 시장으로 기록이 돼서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2024년 12월 16일까지 지금 허가장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론 이제 2인 체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막아내겠다는 게 지금 국회에서 야 7당 공조를 통해서 뭔가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버텨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TBS 문제를 국회에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1대 국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김현 의원이 나오셔서 TBS 살리기 위해서 가방이 가겠다는 말을 보셨군요. 했다는, 우리 송지연 지부장님 그걸 딱 보고서 보셨군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때 또 김현 의원님께서 또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그때 기뻐서 연락을 직접 드렸었어요. 네, 반드시 희망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께서도 TBS 아고라도 진행하셨는데 요즘 TBS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가슴이 아픕니다. 뭐 다른 거보다도 이게 TBS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은 게, 제가 2019년에는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출연한 분이 여기 김원경 사무처장님하고 한겨레 김한 기자랑,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팩트체크 뭐 이런 코너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코너였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TBS 이제 이강택 사장께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우무조만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아고라를 이제 원래 있었는데 그걸 강화를 해서 이제 TBS 아고라라는 프로그램을 한 1년 반 동안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9시에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누가 보죠? 그런데 그게 제가 주말 청취율 30위 안에 들었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TBS 분의 PD 분들, 뭐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에서 굉장히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이 사태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제가 이 2달 전쯤에 제가 한겨레에 지금 한 4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TBS 노동자들을 잊지 마세요라는 이제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아마 송지연 지부장님도 아마 읽으셨다고. 당연히 읽었습니다. 예, 동생이 링크를 해주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제가 지금 평화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뉴스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뤘어요. TBS 이 문제를.
기자님 나오셨죠. 예, 변상욱 네. 기자랑 이제 뭐 정소연 변호사님. 근데 국민의힘에서 또 이거 방심위에 걸었더라고요. 또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걸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영광으로 생각하시죠. 영광으로. 멋지시네요. 뭐 하여간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편파성 뭐 아니면 공정성에 대해서 뭐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한겨레 칼럼에서 썼던 거는 아니 그래서 언론사를 뭐 공정성 이슈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건 논쟁의 대상인데 언론사를 문 닫게 하는 게 맞아? 이분들은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뭐 아파트 중도금도 내야 하고 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부모님 지금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 이게 맞아? 라는 이제 칼럼을 했고 그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그게 이제 편파적이다라고 방심이 걸었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일단은 살리자 뭐 복잡하게 이거를 할 게 이게 전두환 언론 통폐합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방송사 문을 닫게 한다라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제가 예전에 그 칼럼에서도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좀 따끔하게 좀 썼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민주당은. 왜 그런 거예요? 모르죠.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 이거. 좀 이거는 결국은 정치가 세게 이거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심을 뭐 반영하는 것도 국회지만 민심을 만들어내는 그럼요. 것도 국회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뭐 유형의 피해도 있겠지만 무형의 피해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존감이 사라졌어요. 저희 구성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정치권에서는 적대의 감정을 정치권은 적의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냉소를 보내셨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죄책감과 자책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 왜 그러니까 그때 좀 자제하지 그랬어. 라는 분노와 원망이 있고요. 이제는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이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의 상태고 저희는 사실 3년 동안 저희가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제작 자율성을 부여받고 진짜 성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현실이 있었나?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믿겨지지 않고 기억나시죠? 네. 저희 그 재기발랄했던 그 TBS의 모습. 저도 여러 방송을 해봤지만 TBS를 갔을 때 느꼈던 건 TBS 구성원들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PD와 작가님들의 능력이 이 예산에서 이 정도의 가성비를 내보인다고 이게 만약에 KBS에서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됐을 텐데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적 구성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이 우리 의원님께서 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분을 빼면 TBS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서울시의회가 김어준이 컴백할까봐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증거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건 방송사가 아니었습니다. 일개 유튜브보다 못한 방송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사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이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유린하는 그런 폭력적인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우리 세금 얘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당이 됐고 그리고 저희 의회는 10원짜리 하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다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충분히 김어준 씨가 돌아오고 김어준 씨가 안 돌아오더라도 김어준 씨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또 가짜뉴스, 막장방송, 인권 유린하는 그런 폭력적인 방송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왜냐? 모든 예산과 인사권을 시와 시의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본 의원이 그러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입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이 TBS 미디어 재단이 언론사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학술적으로 증명했을 때 미디어 재단 TBS는 언론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3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자 그리고 그의 동료와 지지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만약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신들이 돌아올 자리는 없어. 그런 마인드로 지금 TBS를 대하기 때문에 저분들에게는 패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3년 뒤에 돌아옵니까? 우선 제일 궁금하네. 일단 저분들이 네. 누구냐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광희 소속 의원이고요. 첫 번째 발언자가 이종배 의원, 두 번째가 문성호 의원입니다. 문성호 의원. 네, 저분들의 그 멘트가 더 그러니까 과격하고 지방선거가 2년 남았잖아요. 네, 2년 남았습니다. 저분들은 2년 후에 계속 의원 하시나요?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어준 3년 뒤에 돌아오겠다 이 발언이 네. 아무래도 특히 이 시의원 이 두 분에게는 뭔가 꽂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고 김어준 씨는 3년 뒤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에서 입틀막으로 이제 경호실에서 과잉 경호 해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질책을 받거나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그 반대의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김준일 기자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이제 박수 받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복귀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시의원들이 또 존재감이 부각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의 진행자를 가지고 시위에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고 편성권에 대한 침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버젓이 서울시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반민주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서울시의회가 숫자가 76명이라는 과다 이제 의원들이 있으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2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길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2년 그는 정해진 거고 이 정부의 이런 행태가 굉장히 진짜 무식하고 무능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통틀어서 아주 나쁜 언론 장악의 시도들이 이 정부에서 지금 갖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보여질 때 네,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TBS 건으로 이제 기자회견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통위 있을 때 사실 조금 더 찬찬히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선거를 너무 많이 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대선에 또 그 전에 대선 지고 지방선거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김어준 앵커 진행자가 뭐 복귀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저희가 대선을 지고 지방선거를 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여서 이 문제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정치보복이네요. 네, 정치보복이고 그것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뭐 제가 볼 때 아주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핑계를 삼는 거죠. 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TBS 김어준. 뭐 3년 뒤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일단은 김어준 씨한테 물어봐야죠.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상황이 훨씬 좋아 보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접자 수도 뭐 역대 지금 뭐 두 번째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굳이 돌아올 생각이 있을까 뭐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가 그리고 네. 뭐 이제 뭐 또 돌아오면 또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 김현 의원님 말씀하고 저는 거의 똑같은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방송을 했다라는 이유로 방송사를 폐국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저는 정무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국민의힘이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해요. 걸릴 것 같아요, 얘기. 아 여기는 안 걸리죠. 방식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미디어 오늘 인터뷰하고도 했는데 이번에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한 것 중에 원인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입틀막 이거 때문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어준의 영향력이 그러면은 뭐 TBS에 있을 때와 지금 본인이 나가서 유튜브 할 때하고 달라졌느냐 뭐 줄어들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정도 영향력을 그냥 유지하고 있거나 더 커졌어요. 차라리 TBS 안에서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공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거는 전략적으로 유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방송3법 그 야칠당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천하람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되게 딱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 미디어 오늘 인터뷰인데
배승희가 YTN 라디오 진행하고 고성국의 KBS 라디오 진행해서 그럼 정권 지지율 올라갔냐.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누구를 한 명을 빼낸다고 해서 정권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뭐 입는다고 해서 뭐 바꾼다고 해서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닌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범 케이스로 그러니까 좀 거칠게 하면 시범 케이스로 조지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니들 한번 공포 정치 하겠다. 한번 말 안 들으면은 망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소리고 그냥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막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심은정님이 서울시의회 수준은 저출산 대책에서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것이 저출산 대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케겔 운동 얘기했고요. 깜짝 놀랐었죠. 댄스까지 추더라고요. 댄스와 체조를 합쳐서 댄조다. 그리고 뭐였더라? 그 여아는 좀 조기 성숙하니까 조기 입학. 그러면 교제를 많이 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이게 말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게 아주 열이 받습니다. 자, TBS 얘기할 때마다 늘 이상한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이에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시의회장 서울시의회 의장 네. 김영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더 힘이 센 건지 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오세훈 대 김연기의 핑퐁 게임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차가 정확하게 뭐예요? 오세훈, 김연기. 저는 서울시장이 엄청 힘센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김연기 의장이 훨씬 더 힘이 세 보였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훈이 하라고 하는 거를 김영희가 단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TBS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강성입니다. 네. 일단 76년 전원 발의로 폐지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네. 그거 밀어붙인 것도 의원들이요. 김연기? 네, 의원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 시장이 사실 정택 대표, 전임 대표를 임명할 때 서울시 의회가 원하던 인물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성이었거든요. 그리고 방송 전문가를 기용했습니다. 네. 이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그 입장차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6월에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73억 원을 추가로 배정해줬어요. 아, 서울시가? 네. 근데 이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같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12월 30일 날 사실은 폐지조례가 실효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6개월을 연장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김연기 의장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제가 알기로는 정무부시장이 오히려 의장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스스로 민영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TBS를 출연 기간에서 해제시키겠다는 신청서를 내고 난 다음에야 5개월 연장을 간신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예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친서를 보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더 힘이 셀까요? 확실히 오세훈 시장이 약한 거는 같거든요. 그러면 김연기 이 의장은 독단적으로 이렇게 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면 예산 전액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강희 의원의 몇몇 강성 의원들은 이미 뭔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의회의 이제 권한이긴 한데 과연 이런 결정들을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내렸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 언론 장악에 대한 본보기로 TBS를 건드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련의 언론 장악 계획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는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강공으로 갈 필요는 없다. 특히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 또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언론 통폐합 이후에 공영방송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은 분명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의회 의장과 문광위원 일부가 작당해서
TBS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거대한 그림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예. 76명 폐지 조례안 발의가요. 네. 12대 그 뭐지? 시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나흘 만에 거의 2호 법안으로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 전에 9대 1이었어요. 서울시와 시의회 구조가 민주당이 9였고 국민의힘이 1이었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갑자기 폐지 조례안 2호로 의안을 가져왔어요. 이거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76명에는 그러면 지금 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여당 의원. 모조리 여당 의원입니다. 아. 전원 발의였어요. 전원 네. 76명. 네. 그러면 5월 30일 TBS 폐지조례 규탄 기자회견에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감동적 발언이 네?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특히 폐지 조례안에 발의한 76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의 그거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이 지난번 그랬군요. 집회에서 그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예,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이 76명 이름을 다 예, 호명을 한 거죠. 그날 화면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말살하는 폐지조례 철회하라!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박창기, 구미경, 김경훈, 김준환, 김기영, 김동욱, 김영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시상, 김춘근,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기, 남구혁,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임명주, 박상혁, 박성현, 박영환, 박준화, 박준선, 박판희, 서상열, 서보현, 소영철, 송경택, 신동훈, 신박자, 신미경, 옥재훈, 유만희, 유정인, 윤기석, 윤영희, 윤종복, 이정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세발, 이성대, 이숙자, 이승복, 이은민, 이종대, 이종태, 이종환, 이종원, 이수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수기,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황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제가 지금 언급한 76명은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폐지조례안을 철회하고 서울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범죄자로 명명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평론가님? 네, 뭐 76명 이름 다 부르시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생하셨고, 아까 전에 그 맨 처음에 화면에 나왔을 때 이종배 의원하고 문성호 의원 이제 나왔잖아요. 두 분 다 제가 이제 뵌 적이 있거든요. 이종배 의원은 제가 아고라 때 서울시 의회 입장이 뭐냐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문성호 의원은 제 2022년이죠. 그때 TBS에서 신년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나갔었어요. 그때 토론회로. 그리고 문성호 의원이 왔는데 그때 제가 문성호 의원을 보면서 진짜 좀 기가 막혔는데 뭐냐면은 TBS의 지금 상태가 우리는 이거를 깨버릴까 말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 니들이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TBS 내부 구성원들이 약간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말 기억합니다. 네. 뭐 이거 던져버릴까 말까 뭐 니들을 깨버릴 손으로 거야. 거의 이렇게 치려고 해서 저희 그때 진행자가 제지했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되게 분노하셨어요. 분노의 멘트를 그때 막 하셨거든요. 네, 예,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의원으로서 좀 품격이 많이 떨어진다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영기 의장하고 이 오세훈 시장 얘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취재한 얘기 아는 얘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김현기 의장은 쉽게 얘기하면 좀 주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견제하는 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친윤 쪽이라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오세훈 시장 윤핵관의 서울시의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권의 꿈을 꾸고 뭔가를 하는데 약간의 세게 견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실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저번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거를 살려서, 그러니까 역대 서울시장들이 TBS를 과거에는 본인의 치적 홍보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럴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그건 뭐 그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오세훈이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있는 거예요. 친윤 쪽에서 약간. 그래서 이게 약간 자기들끼리 정치 싸움에 좀 약간 피해자가 된 것도 있어요. TBS가. 뭐 그런 건데 뭐가 됐든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이거 방송국을 그래서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로막아야 되는 거고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가 좀 되게 갑갑한 게 뭐냐면은 뭐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은 맨날 뭐를 폐지조례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뭔가를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기기 광장 금지 조례안 폐지 조례안 뭐 맞아요.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뭐 학생 인권 폐지. 학생 인권 조례 뭐 폐지 조례안 서울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예. 소사원 폐지 조례안. 아니,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지금 뭘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좀. 그렇네요. 연쇄 폐지 조례러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검찰 한쪽으로는 검찰, 한쪽으로는 이제 종이신문이나 종편에서 이런 문제를 안 다루고 그냥 이제 서울시 의회 차원의 일만 맞습니다. 제한적으로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도 우리 언론 TF 발족식에 기자들한테 언론인에게 좀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정말 간곡히 요청을 드렸는데 진짜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말 이게 TBS가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사실은 교통 방송이었죠. 네. 그러니까 교통을 다루는 근데 이제 뭐 많이 발전하니까 네. 이제 시사, 오락, 교양 이렇게까지 종합으로 가도록 이제 펼쳐놓은 건데 사실 제가 TBS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더 갖게 된 거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로 듣는 맞아요. 방송이 TBS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TBN 기능이잖아요. 그야말로 교통 뉴스만 하던 것을 이제 다채로운 오락 교양,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졸릴 때 음악을 소재로 해서 굉장히 재밌게 이제 진행을 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었던 분들도 많지만 다양한 뭐 CBS도 있고 뭐 KBS, MBC, YTN 이런 프로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아침 방송은 여러 채널이고 그리고 특히 이게 서울에만 뉴스공장을 듣기 때문에 전국 방송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된 거고 또 그 반면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관심을 덜 갖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이제 문제니까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서울시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에게 좀 각성을 촉구하고 이 문제를 그냥 TBS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TBS의 문제의 본질, 그리고 TBS가 방통위 소관 업무인데 이게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처럼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서 더 알게 될 텐데 저희 이제 가방위에서도 이제 국회가 열리면 소재로 좀 다루고 그리고 많이 찾아다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뭐 이 문제를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밥그릇 뺐더니 방송국까지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를 듣는 시장으로 남으면 창피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은데 의원님 너무 분위기를 깔아앉히시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톤을 조금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TBS에 관한 3가지 질문 OX 퀴즈 그 전에 저 꼭 하고 싶은 뭡니까? 김연기 똘마니들에 대한 얘기. 그거 김연기의 똘마니들 이종배, 이효원 이 두 분은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아까 이종배 들으셨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금세 까먹었네요. 제가 이분들 왜 꼭 얘기해야 되냐면요. 이분들이 지역검리 비례 초선 의원이거든요. 초선. 네. 정치 초보인데 주장하는 바가 이치도 하나도 맞지 않고요. 위법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TBS 구성원 자체를 무능력하게 만들거나 죄악시합니다. 네. 특히 제가 어떤 얘기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회에서 입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이재명이라는 분이 쓰고 있는데 공영방송 노조 간부가 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려를 안 하겠냐. 김어준 때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TBS를 없애려는 거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정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진짜 화가 나는 분은 이호원 의원인데요. 이호원 의원도 저희를 완전히 세금충으로 거의 낙인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TBS를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왜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일삼는지. 그리고 또 하나 검증도 안 되고 생각과 논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분들이 국회 시의원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했습니다. 이런 근데 분들. 이번 윤정부 인사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네. 하나같이 그렇죠. 뭔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네.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종배, 특히 이호원, 이 두 시의원이 우리 TBS에는 가장 조금 아픈, 네. 나쁜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TBS에 대한 OX 퀴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OX 이거 편말 있어요. 그거 솔직하게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편향적이 없다. 아, KBS.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아니 이건 사실 뭐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서울 시민이 아니어서 아, 못 들었구나. 네, 못 들어서 이제 솔직히 아니어도 들을 수 있어요. 아, 너무 솔직하게. 뭐 인상 비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도 있었는데. 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그 중립이에요? 그 뭐예요? 본인이 문제를 내놓고 중립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 뉴스공장 작가로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네. 네.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편파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편향적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 들었는데요. 아, 근데 편향적이라고. 네. 두 분은 또 심지어 출연 1년 동안 출연하셨는데도 편향적이었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얘기해 주세요. 저 얘기할까요? 네. 제가 올해, 그러니까 한겨레 1월 달에, 1월 말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방송의 편파를 허하라, 불법이 아니라면. 뭐 이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기계적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언론에? 콘텐츠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콘텐츠. 예, 콘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누구한테는 편향적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왜 모든 방송이 똑같은 컨텐츠를 그럼 만들어내죠. 우리나라의 이게 이념적 스펙트럼은 그거부터 뭐 극자까지도 있는 거고 중도 보수, 중도 좌파, 뭐 중도 진영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 방송도 언론을 포함해서 방송도 거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를 최소화해가지고 최소한 규정을 맞게 해라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네. 좀 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시장에 맡겨라 조금. 그거는. 예, 예, 네. 시장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 좋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33번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네. 국가. 그럼 그 규범에 맞게 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거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편향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됐냐라는 거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 제작 자율성을 제작진이 가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의 어떤 소신입니다. 예. 네, 우리 김원 의원님은 짧고 굵게. 편향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리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어가 재승인 과정에서 다루면 될 사안이다. 심사위원회에서. 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뭐 퇴출돼야 된다 아니다. 폐지되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다고 예를 종편이 편향됐다고 그 방송국을 없애지 않듯이 TBS의 한 프로그램이 좀 더 이제 진보적이다. 편향이라는 표현을 쓸 수 네. 있잖아요. 보수적이다. 편향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청률로 반영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저도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네. 갑자기 편향으로. 네. 제가 이 말 지금 저희 그 큼티님들이 저 오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엄청 토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저는 하겠다, 발언하겠다.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되게 독보적이었고 되게 탁월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편향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솔직히 라디오 평균 청취율 13%였고요. 네. 6년 동안 1위였습니다. 저희 과거 시사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나 아니면 기계적 균형에 좀 치우쳤다고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어떻게 보면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떤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언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네, 답답함을 풀어준 거죠. 네, 풀어주는 어떤 해소해주는 그런 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저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편향적이다. 네. 이렇게 딱 치부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 청취율이 라디오 청취율 1위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그것도 시사 방송이 그 전에는 뭐였냐면 컬투쇼가 항상 1위였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1위 했다는 건데 방송사 입장에서 청취율 1위 6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할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네. 번째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죠. 뉴스공장 지켰다면 TBS는 살았을까요? 하나, 둘, 셋.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다 동일하시니까 이유는 그냥 작심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김어준 때문이 아니라 예. TBS 없애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혈세로 편파 방송한 죄 그리고 뉴스 공장을 못 지킨 죄 이 두 가지 중에서 TBS는 폐국되어도 싸다. 지문이 이상해.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작가님이 만드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쨌든 TBS는 폐국되면 안 된다는 게 그럼요.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뉴스공장을 못 지킨 죄를 TBS에 물을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일부 김어준 뭐 지지자분들이 뭐 그런 말씀하실 네. 수도 있는데 TBS는 TBS 나름대로의 그런 뭐 이게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가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TBS에 떠난 거는 상호 합의하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좀 국민의힘이나 이 서울시의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사랑하셨고 지금 김어준의 겸손이님들과 뉴스공장 사랑하시는 분들도 TBS에 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를 지금 TBS 구성원들한테 탓을 하는 거는 맞아요. 아닌 것 같다. 예.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악플로 범벅이 된 TBS입니다. TBS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악플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악플이 TBS를 시민과 멀어지게 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돈줄을 끊는 것만이 아니었는데요. TBS를 등 돌리게 만든 장면들입니다. 자, 각자 이렇게 TBS 관련해서 떠오르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제가 꼽은 거라서. 네. 이거요. 네. 일단 시사 방송을 하지 않겠다. 시사 방송 퇴출 선언을 정택 대표가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현 의원님께서 공영방송이 시사 방송을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네. 할 때 제가 물론 그때는 방통위에 있지 않았지만 2019년도에 허가를 해줄 때 종합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사 보도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정말 굴욕적인 걸 했어도 결국은 지금 조례 폐지에 이어서 폐국까지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굴복하면 끝없이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 거고 반복된다. 저항하면 네. 여지가 생기는데 TBS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차장, 이사장, 뭐 이사들이 그냥 안 하고 물러선 것이 오늘날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KBS는 그래도 땡유 뉴스라도 하면서도 시사 방송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시사 어떻게 더 나은 거죠? 땡년 뉴스를 하는 게 나은 겁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뭐 그래도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참 그 딜레마가 있는 게 방금 전에도 이제 송지현 지부장님께 뭐서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 수익을 뭐 얼마 동안 뭐 끌어와서 TBS를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TBS 이제 경영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KBS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보도 책임자들에게 왜 김건희와 관련된 보도가 안 나갑니까?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보도가 안 나갑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네. 어떤 식의 답변이 돌아오냐면 이거 밑에서 기자들이 발제를 안 해서 안 나갔다. 이거 좀 예를 들어서 특정 녹취가 있어서 네. 이거는 다른 방송사에 다 나갔는데 네. 왜 우리는 이 녹취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이러면 기자들이 못 구해와서 지금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발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기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사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자들이 보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일선 기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 최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KBS가 굉장히 광고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목표치보다 많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KBS가요? KBS가 네. 적자가 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시사 프로그램 1위던 더 라이브를 없앴고 네. 그 다음에 뭐 세월호 다큐도 없애고 네. 우리 뭐 협찬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역사전을 그날을 지금 파행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못 나가게 하는 경영진이 문제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영진들은 아니 드라마 제대로 못 만들고 예능 제대로 못 만드는 PD들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자신들의 경영에 대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제작 실무자들에게 다 미루는 이런 파렴치한 네. 행동들을 지금 하고 기겁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TBS 같은 경우에도 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상황 자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영업을 해서 광고를 통해서 일단 버텨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경영진의 판단인 것 같은데 이 화살이 나중에 왜 너희들이 못 해왔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예. 네. 정확하십니다. 네. 데일리 다이어리님이 KBS 돌려놔라. 뉴스 보고 있노라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또 저도 KBS 괴롭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희 평론가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남을까요?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유례 없는 진행자 영구 정직 요청.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거 뭐 이 얘기 하자면은 이 과정을 이제 보자면은 이제 새로 이제 그 SBS 누구였죠? 그 PD 하신 대표가 누구였죠? 정택 대표요. 정태익. 정태익 대표 체제에서 요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태익 대표 체제에서는 서울시 의회의 비위를 어떻게 맞춰봐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얘네들 이제 안 쓸 테니까 제발 우리 지원 좀 해줘.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조치였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통하지도 않았지만은 영국 정지 결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신장식 뭐 이분은 이제 신장식 의원님 되셨잖아요. 수련을 이제 못 하시나요? 그러면? 김어준은 지금 전 세계 동시 접촉사 제일 많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코미디 같네요. 코미디 정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조리극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이 부조리극의 비극은 지금 TBS 혼자 이 구성원들이 다 떠안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좀 가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T님. 저는 김어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사실 김어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끊임없이 저희한테 요구했거든요. 구상권? 네, 구상권 청구하는데 그나마 낮춰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김어준 씨가? 김어준이 TBS를 이런 사태까지 가져온 만들어는 원인 제공자다. 네. 그래서 얼마 2억 했습니까? 1억 했어요. 1억. 5천억 했나? 2억 얘기가 있었는데. 네. 화끈하게 100억 하지. 소심하게. 소심하게. 그거를 이강택 대표 5천? 아마 김어준 5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 대치기 할 거니까. 성립을 하나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구상권은 안 되고 손해배상 그 구상권 손해- 도저히 안 돼서 네, 이제 그러니까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정택 대표께서 솔직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원에서 정말 망설였다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새 지원조례나 유예안이 저에게 되게 절실했는데 시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제 그런 혹시나 구성원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TBS를 살리려고 했던 사측의 모든 행동들은 다 TBS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네. 서울시의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에 휘둘린 거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TBS를 살릴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고는 늘 말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안진걸님은 제가 아는 안진걸님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TBS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또 민생연구원 안진걸님께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 또 심지어 슈퍼챗 10,000원 보내주시면서 안진걸님이 송지연 위원장님 힘내세요. 너무 미안해요. 왠지 미안해요 하는 거 보니까 안진걸님이 맞는 것 같아요. 민생연구소 같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TBS를 고사시키려는 최종 목적은 결국 비판 언론 죽이기를 넘어서 35년 동안 지켜온 이 소중한 주파수 뭔가 보수 언론에게 넘겨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5번째 키워드는 황금 주파수 쟁탈전입니다. 저도 진짜 이게 궁금한데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TBS 주파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영화 운운하는 자들 왜 그런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금 주파수라고 해요. MBC와 SBS 사이에 95.1MHz 요거를 승인하고 허가 관장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면 이 주파수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지 않고 네. 그 더 이상 TBS가 그 방송국을 운영할 주체가 아니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시장에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논의가 필요하는데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사회적 정치적인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뭐 YTN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체제가 더 이상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제동 장치를 한다. 그거는 곧 김홍일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모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주파수는 무조건 탑이 날 것 같긴 해요. 보수 언론에서 라디오는 특히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MBC와 SBS 사이에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넘기다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럼 15% 청취율된 것도 그래서 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되고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위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돌리다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 주파수를 허가를 해주면 파는 거예요? 만약에 팔게 되면? 아니, 공모를 하는 거 다시 그러니까 TBS에 지금 현재 이제 조례 폐지를 했고 그래서 주파수는 이제 반납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TBS를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할 수 없다라고 방통위에 넘기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그래 좋아 오케이 너네가 더 이상 못하니까 우리는 주파수를 가지고 와서 다음 방송국을 누가 운영할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시장에 맡긴다. 그러니까 논의도 안 할 거고 시장에도 안 맡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요, 맡겨야죠. 그거를 경인방송에서 예전에 경인방송 예가 있습니다. 그 경인방송은 민영방송 라디오인데 그 방송 사업자가 반납을 했습니다. 허가를 방송을 못하겠다. 방송국을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해서 그때 당시에 노조위원장이 12명이 마지막으로 12명 정도가 남아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지금 이제 OBS에서 인수를 해서 라디오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민간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한 거고 이번의 경우는 국가기관,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못하겠다라고 반납하는 거고 방통위가 그러면은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더 버텨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방통위가 이런 결정을 못하면 그건 계속 조금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BS는 그 보존의 상태로 생존하는 거죠. 근데 방통위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결정을 안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빨리 결정해서 어딘가 빨리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 폐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는 이거는 그 직권 남용에 그다음에 그 직무유기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그 현직 검사가 아닌 이상엔 자기가 추후에 생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받아서
용산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상당 기간 전파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동통신 주파수처럼 매각을 하고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이용을 허가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파라는 것 자체가 누가 뭐 돈을 가져가서 사가지고 네.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인 전파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파 자체가 공공재이고 그런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이 공공성을 띠는 거고 방송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러한 상황인가?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YTN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매각되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YTN 라디오만 따로 매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라디오라는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매체이고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많고 그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TBS를 없애가지고 이 주파수를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KBS 지금 문제인 얼마나 손실입니까? 광고 다 떨어지고 YTN도 3,700억에 넘겨버렸고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 있죠? 이제 TBS 이렇게 됐고 이제 MBC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호시탄탐 노리겠죠. 그럼 TBS 광고 허용의 미온적인 이유도 결국 이들은 이걸 잘 만들어 보겠다는 게 아니라 폐국의 절차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허가 이슈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영화를 위해서 이제 뭐 송전 지부장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누군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접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이 주파수를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방송에 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소유주가 이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아예 TBS가 망해가지고 좀 죄송한 말이면 망해가지고 이거가 소유주체가 없어지면은 그냥 주파수만 남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는 자동으로 반납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인방송 사례처럼 그러면 공모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OBS가 가져갔거든요. 여러 군데가 붙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뭐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겨레 얘기도 있었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무슨 뭐 이제 주식 하는데 뭐 이런 데도 몇 군데 이제 있었는데 이들의 입장은 250명 정도 되는 고용 승계를 다 하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잘라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걸 원하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피해자는 지금 이 구조상에서 모든 피해자는 지금 노동자들이 TBS 구성원들이 오롯이 좀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망해가지고 주파수만 반납하면 진짜 완전히 그냥 다 망하는 거고 아니면은 민영화가 돼서 이제 뿔뿔이 조금 많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때 인수하겠다라는 게 뭐 제가 다 그 사람들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스탠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송지현 지부장님이나 이런 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영방송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공성 얘기도 있지만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체제가 가장 좋으니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나요? 제가 말한 게 지부장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라디오를 탐내냐 하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잘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방송되죠. 그다음에 그게 기사화되죠. 그렇죠. 기사화되죠. 이게 바이럴이 굉장히 잘 돼서 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가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고요. MBC도 그렇고 저희 TBS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어떤 프로의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청취율이 안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이 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꼴은 아니죠. 잘해야죠, 그러니까. 잘해야죠. 그래서 서울 시민의 민도가 서울 시민의 시민 의식이나 집단 지성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경인방송이 OBS로 넘어가는 과정이 대략 2년이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BS 건도 사실은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1인이 남아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상당 기간 허가를 다시 어떻게 폐업 절차를 밟고 다른 방송 사업자로 가는 과정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특히 그런 일을 하려면 사무처의 조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네. 지금 다 고발하라는 게 우리 당대표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제가 방통이 있을 때와 나와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네. 불법 행위를 하면 바로 다 고발 고소 조치 들어갑니다. 예. 의원님, 저희 그 주파수 저희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민원을 넣으신 거죠? 네. 민원사주 청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12조 방통위 설치법의 12조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인데 네. 지상파 방송 사업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에요. 근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2인 체제 이런 걸 심의하고 의결할 수 없다. 네. 그걸 막아내겠다 이제 말씀인데, 배고픈 시간이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버텨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고 시민 참여형 지상파 공영방송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 있는 분들의 역할이고,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한상혁 위원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었을 때 방통위가 서울시를 압박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허가의 조건이 서울시 안정적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안정적 지원을 안 하고 출연금을 끊는 상태에서 서울시한테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되게 미온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방통위가 지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조건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근데 제가 하나 좀 애석한 문제인데, 당시에 방통위가 감사원 감사, 검찰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직원 구속되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살피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뭔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할까를 항상 계속 능가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TBS 살리기 위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지막 주제, 리셋 TBS 액션 플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탄압 국정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TBS에서는 많이 원할 것 같고, 또 서울 시민들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7당이 어저께 이제 만나서 방송 3법 처리하는 문제하고 국정조사인데, 그게 이제 KBS 블랙리스트 건하고 YTN 민영화, 그다음 TBS 폐국에 대해서 같이 넣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의견을 모아서 이제 국회가 정상이 되고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 뽑히고 하면 이 문제는 어쨌든 추진하고 공무원 부르고 안 오면은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TBS 사안이 이제 행안위 서울시 산하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행안위인지 가방인지 어느 같이 하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상황이 워낙 다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전 KDN이나 산자부하고 한전 KDN을 관할하는 산자위랑 그다음에 마사회 관할하는 농해수위랑 이쪽에서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만 다루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가 되는 거죠. 제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많은 도움 주실 거라고 믿고 이 질문을 우리 평론가님에게 드려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지원조례 폐지 계속 만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하고 비슷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수당이고 다수당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TBS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예를 들면은 무길기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이거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냈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뭐라고 하고 이제 철회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여론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갖느냐. 관심이니까 이제 이 TBS 지금 이 상황도 정치의 역할이 있고요, 언론의 역할이 있고 시민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언론들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고 시민분들도 조금 이 문제를 강하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안 움직여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제가 한다라고 하면 시민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좀 없애는 것 좀 그만하고. 있는 거 없애지 말고. 자, TBS 관련해서 새로운 지원 조례 발의가 절실하다고 하는데 시민이 참여한 조례안 발의가 가능합니까, 의원님? 사실 저희가 그 폐지 조례안이 그러니까 발의되자마자 통과되자마자 그 야 5당과 그다음에 민원연과 그 주민 조례안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근데 25,000명이 그러니까 주민 조례안이라고 하면 25,000명이 서울 시민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TBS에서 주요 그 프로그램들이 다 폐지된 상황에서 사실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6,000명의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서명을 해주셔서 솔직히 주민 발의는 좀 실패를 하긴 했는데 이게 다시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TBS가 더 이상 이제 권력에 좌지우지 안 되고 시민들에 의해 좀 되는 그런 사안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네. 네. 근데 그러려면 TBS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 이제 하나씩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어준 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25,000명은 쌉 가능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TBS는 그때 당시에 전국적 그리고 해외 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서울 시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 서명 받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 되게 까다로워요. 구글 이런 거 아니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직접 네, 이렇게 직접 하고 아니 KBS에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할 때 시행령 할 때 그때 다 서명하고 참여했던 그런 방식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까다롭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 대통령실에서 그냥 아니 그 뒤에 헌법재판소에 넣고 그럴 때 시민들이 다 의견 내고 주소하고 이름 적고 했던 그런 방식 그렇게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보면은 청구인들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고 그 양식도 따로 있고 해가지고 그래요. 자필로 해야 돼가지고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 25,000명을 네. 오프라인으로 거의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고생하셨던 분이 저기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그렇게 해서 6,000분까지는 어쨌든 하셨던 거죠? 그것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대단한 진짜. 거네요. 되게 많이 받은 거고 그다음에 사실 TBS는 뭐 YTN 같은 경우나 뭐 MB 뭐 그런 경우에 400만인가?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입니다. 근데 TBS는 그때 당시에 160만 명이었지만 저희는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TBS가 하나의 그런 그쵸 채널처럼 계속 거기 안에서 컨텐츠를 놀이터처럼 소비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사랑해줬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작진들이 아직도 거기 남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티어로와 시빌리언 시민 주주가 모이면은 그래도 이거 시민 참여 조례안 발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우리 김현 의원님과 김준현 평론가님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와 목표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시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권을 뺏기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가 져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저희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현업 종사자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다 약속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리고 지금 언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어떤 정권이나 어떤 권력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뭐 수정헌법 1조에 이제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근데 제가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를 항상 판단하는 게 뭔가를 망가뜨리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이 보수 정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못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를 할게요. 뭐 더 뭐 무리하게 약속드릴 수 없고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하고 알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가 아끼는 TBS와 TBS 우리 노동자분들이 계속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그냥 자유방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회의에서 더 많이 거론될 예정이겠네요. 아, 예. 150회를 능가하는 이렇게 든든한 아군이 있기 때문에 TBS, KBS 더 힘내주셨으면 네. 좋겠고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오늘 600분이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티봉이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꼭 보시고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외치고 끝낼게요.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